네, 안녕하세요. DNK 오픈 세미나 2023년 12월 29일 발표를 맡게 된 발표자 허종국입니다. 금일 세미나 주제는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 Preference Based Reinforcement Learning 1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발표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제 이름은 허종국이고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데이터 마이닝 앤 퀄리티 애널리틱스 연구실에서 김선범 교수님 지도하에 현재 석박통합과정 6학기차 재학하고 있습니다. 관심 연구 분야는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이고 오늘 세미나를 듣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망에 있는 메일 주소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세미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우선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 RLHF가 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어 모델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인데요. GPT-3까지의 언어 모델들은 인간의 가치와 선호를 고려하지 않는 답변을 생성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Instruct GPT부터 RLHF를 통해 인간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언어 모델을 최적화하는 방법론이 다수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거대 언어 모델에서 RLHF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에 대해서 사람이 퀘스천을 보내게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를 추천해달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언어 모델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답변을 내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이 답변이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리워드 모델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적합할수록 더욱더 높은 보상을 내도록 학습이 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언어 모델을 파인 튜닝하게 됩니다. 네, 언어 모델에서 RLHF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세미나에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고 아래와 같이 이전에 최고운 연구원과 김현지 연구원이 진행하였던 DNK 오픈 세미나들을 참고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운 연구원 세미나에서는 C2C부터 트랜스포머, GPT부터 인스트럭트 GPT까지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김현지 연구원 세미나에서는 RLHF뿐만 아니라 현재 챗GPT 이후에 많이 나왔던 라마, 알파카, 비쿠나, 팔콘 등의 대규모 언어 모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강화학습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학습 프레임워크는 크게 환경과 에이전트라는 두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은 에이전트에게 상태라는 정보를 주게 되고 에이전트는 이 상태 정보를 기반으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환경은 에이전트의 행동에 바탕하여서 다음 상태와 보상을 주게 됩니다. 이때 상태, 행동, 보상, 다음 상태를 경험이라고 부르게 되고 강화학습 에이전트는 이 경험을 데이터로 취급하여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화학습 에이전트의 목표는 이 확률 변수 GT라는 것을 최대화하는 것인데요. 확률 변수 GT란 현재 시점 T 이후부터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누적 보상을 의미합니다. 이때 GT의 수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때 GT에 있는 이 감마라는 인자는 1보다 작은 값으로서 이 확률 변수 GT가 발산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학습 에이전트는 크게 두 가지 신경망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정책함수, 폴리시 파이입니다. 이 정책함수는 확률 변수 A에 대한 조건부 확률 함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상태가 주어졌을 때 오른쪽으로 갈지 아래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위로 갈지에 대한 확률 함수를 추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행동가치 함수 QSA라는 함수입니다. 이 Q는 확률 변수 GT에 대한 조건부 기대값을 추정하는 함수인데요. 즉 현재 상태에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취했을 때 앞으로 GT를 얼마나만큼 더 받을 수 있는지를 추정하는 함수입니다. 폴리시 베이스드에서는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어떠한 행동을 추정할지를 확률 함수로 표현을 하게 되고 밸류 베이스드에서는
이 현재 상태에서 액션 1번을 취했을 때와 액션 2번을 취했을 때 어떠한 추정치가 더 높은 것인가를 기반으로 하여서 행동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자면 강화학습 에이전트는 크게 두 가지 함수를 학습함으로써 보상을 최대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함수입니다. 정책함수 파이는 현재 상태의 x가 주어졌을 때 액션 A를 선택할 확률이 얼마인가를 추정하는 조건부 확률 함수이고, 여기서 가치함수 Q,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행동가치 함수인데, 이 행동가치 함수는 현재 상태가 주어졌을 때 어떠한 액션을 선택했을 때 과연 이 GT가 얼마일 것인가 기대값을 추정하는 함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책 함수만 쓰는 방식을 보통 폴리시 베이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가치 함수만 쓰는 것을 밸류 베이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는 방식을 이제 액터 크리틱 메소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액터 크리틱 메소드에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는 이 Q가 아니라 A와 그리고 혹은 V라는 함수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금일 세미나에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 특히 액터 크리틱 방식이 학습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상태, 행동, 다음 상태, 그리고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험을 다음과 같이 축적하게 됩니다. 이때 이 데이터를 축적하는 곳을 보통 이제 배치라고 부를 때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리플레이 버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쌓여진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정책 함수 그리고 가치 함수를 동시에 학습을 시킨 다음에 다시 데이터를 쌓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쌓고 학습하고 데이터를 쌓고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때 목적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목적 함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쪽에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지만,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강화학습 에이전트를 학습할 때는 이 보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보상은 지도학습으로 따지자면 레이블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상이 없이는 강화학습 에이전트를 학습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강화학습에서 보상은 지도학습에서 레이블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보상이 있어야 이 추정함수, 행동가치 함수인 Q와 정책함수인 파이를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까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보상을 디자인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일입니다. 이제 왼쪽 영상은 스타크래프트2 환경에서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 알고리즘인 로드를 적용한 결과인데요. 이 스타크래프트2에서 보상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주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군이 적군을 처치하였을 때, 두 번째는 적군이 아군을 처치하였을 때인데, 예를 들어서 아군이 적군을 처치하였을 때 보상을 플러스 10점, 그리고 적군이 아군을 처치하였을 때 보상을 마이너스 5점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아군이 적군을 처치하는 것에 더욱더 큰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이때 강화학습 에이전트는 아군이 처치당하는 것에 대한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적군을 처치하는 것에만 이제 치중을 하게 된 에이전트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번에는 아군이 적군을 죽였을 때 플러스 5점, 그리고 적군이 아군을 처치하였을 때를 마이너스 10점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아군이 죽는 것에 대한 페널티가 더욱더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에이전트가 전투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적군을 피해 댕기는 에이전트만 학습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로보틱스에서 이 보상함수를 정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이 왼쪽은 강학습 환경 중 하나인 메타월드 벤치마크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이 메타월드 벤치마크는 크게 버튼을 누른다든가 또는 서랍장을 닫거나 연다든가 또는 창문을 연다든가 이러한 로봇팔이 어떠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상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동작도 보상함수를 설계를 하는 것을 보면, 이건 제가 이제 메타월드 공식 논문에서 따온 건데 굉장히 수식이 복잡합니다. 그렇다면은 실제 물류 시스템 같은 복잡한 공장에서는 이러한 보상을 설계하는 것이 더욱더 어렵겠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간단히 로봇팔을 움직이는 태스크에서도 리워드가 잘못 디자인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왼쪽 그림은 제가 메타월드 벤치마크에서 버튼 프레스라는 환경에 대해서 그림을 가져온 것인데, 이 버튼 프레스는 여기 보시는 로봇팔의 끝을 움직여서 여기 빨간색 버튼을 누르게 하는 태스크입니다. 근데 메타월드 공식 깃허브에 이슈 사항에 가보면 이 버튼 프레스 환경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뿐만 아니라 버튼을 당겼을 때 또한 보상이 주어진다, 버그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리포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간단히 로봇팔을 움직이는 태스크에서도 리워드가 잘못 디자인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보상 함수를 사람이 디자인하지 않고 강화학습 에이전트를 학습시킬 수는 없을까? 라는 질문에서 나온 게 이제 금일 세미나에서 다룰 프리퍼런스 베이스드 RL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프리퍼런스 베이스드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들어가기 앞서서 아까 설명드리지 못했던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학습 방식, 구체적으로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학습되고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금일 세미나 주된 내용은 이제 강화학습 알고리즘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없어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메소드 부분으로 넘어가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 신경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상태가 주어졌을 때 각 행동에 대한 확률을 추정하는 정책함수 폴리시 펑션, 그리고 상태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을 선택했을 때 GT에 대한 추정치 Q를 추정하는 액션 밸류 펑션,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선 정책함수 폴리시 펑션이 어떻게 학습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리시 펑션에 대한 목적 함수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처음 보기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분류 문제를 풀어보셨던 분들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분류 문제에서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제 다음과 같이 로스를 쓰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현재 레이블 y가 되도록 y-에 대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라 라는 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이것처럼 저희가 여기 수식에서도 보시면 현재 GT에 대한 추정치인 Q 값이 높으면은 이 상태에서 이 행동을 취할 확률을 높아지도록 하고, 현재 상태에서 액션에 대한 Q 값이 낮으면은 현재 상태에서 액션을 취할 확률 또한 낮아지게 해라 라는 것이 해당 수식의 목적입니다. 예시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0.3의 확률로 왼쪽으로 가는 액션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액션을 왼쪽으로 갔을 때 앞으로 누적 보상 GT가 얼마일 것 같아 라고 Q 함수를 통해서 추정을 하게 되면 60으로 추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60은 양수이지 않습니까? 양수이기 때문에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0.3의 확률이 이렇게 0.5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반대로 이번엔 저희가 왼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가는 액션을 취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0.4의 확률로. 이때 저희가 Q 함수를 통해서 현재 상태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가는 액션을 선택했을 때 Q 값이 얼마야 라고 예측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40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Q 값은 음수이기 때문에 이 라이클리후드 또한 낮아지도록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되겠죠. 이것처럼 이 폴리시 오브젝티브는 GT에 대한 추정값, 누적 보상에 대한 추정값, 이 Q가 높으면 이 파이 값도 높아지도록, 그리고 Q가 낮아지면 이 파이 값도 낮아지도록 학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전제 조건은 이 Q, 이 행동가치 함수가 잘 학습되는 것이 목표이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행동가치 함수가 어떻게 학습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동가치 함수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 이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현재 상태에서 액션을 취한 것에 대한 Q값, GT에 대한 추정값을
이렇게 된 타겟으로 업데이트하라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액션을 선택하면은 그에 따른 일부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 일부 보상과 다음 상태에 대한 Q값, GT의 추정값으로 합해서 업데이트하라 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신경망으로 학습할 때는 이게 이렇게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변형이 되게 되는데, 스텝 보상 더하기 다음 시점의 Q값을 타겟으로 하고 현재 값을 이제 프레딕션으로 해서 MSE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되게 됩니다. 즉 현재 값을 다음 예측 값으로 업데이트하라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작동되냐면 저희 한 번쯤 이런 게임을 다 해봤을 것 같습니다. 뭐 야구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한 번쯤은 스무고개, 아키네이터 같은 스무고개 게임, 또는 업다운 게임, 숫자 맞추는 업다운 게임, 이런 게임을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은데 해당 방식들에서 쓰는 방식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재 58이라는 숫자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엔 30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때 힌트로 30보다 커, 업이라고 준다면 저희는 다음에 어떻게 예측을 하게 되냐면 30보다 크니까 플러스 한 1 정도의 스텝 보상을 주고, 다음에 30보다 크다 했으니까 한 34로 예측을 하자 라고 해서 35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현재 값을 스텝 보상, 일부 힌트와 다음 상태의 예측 값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이제 행동가치 함수의 학습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직관적인 예시 말고 실제로 어떻게 학습되는지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상태, 그리고 거기서 취한 액션, 그를 통해 받은 일부 보상,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음 상태로 가고 다음 상태에는 어떠한 액션을 취했다, 이렇게 데이터가 쭉 있을 때 현재 ST에서 AT를 취했을 때 130이라는 뜻은 내가 여기서부터 앞으로 130이라는 점수를 더 받을 것 같아 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다음 시점에서 Q가 100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앞으로 100만큼 더 받을 것 같아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현재 Q 값을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냐면, 이 Q 값에다가 이 다음 시점의 Q 값에다가 이 감쇄인자 감마를 곱해줍니다. 이건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1보다 작은 값이라고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0.9로 곱해서 100 곱하기 0.9 해서 90이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보상을 5를 받았더라면 타겟 값은 95가 되겠죠. 그렇다면 저희는 현재 이 130이라는 값을 95에 가까워지도록 뭐 120, 105, 100 이런 식으로 점점 가까워지도록 학습하는 것이 이제 행동가치 함수의 학습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지루한 부분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거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분류 체계에 대한 것인데요. 이 강화학습 알고리즘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폴리시 베이스드랑 밸류 베이스드로 나뉠 수도 있지만 오프 폴리시랑 온 폴리시라는 기준으로도 나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뉘어지는 거냐면 이전에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뉘어지는 건데, 오프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 함수, 가치 함수를 학습시킬 때 이전에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온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신경망을 학습시킬 때 이전에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이제 오프 폴리시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DDPG 그리고 TD3가 이렇게 있고, 뭐 뒤에서 잠깐 나올 소프트 엑터크리틱도 있고, 온 폴리시 알고리즘에서는 크게 이제 A3C랑 PPO라는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그 해당 알고리즘들의 수도 코드를 잠깐 적어 놓은 건데, 이 수도 코드를 다 보자는 건 아니고요. DDPG랑 TD3 코드에서 중요한 부분을 보자면 여기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DDPG랑 TD3 모두 어떠한
R 또는 B라는 리플레이 버퍼를 뜻하는데, 이 리플레이 버퍼라는 곳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한 다음에 샘플링해서 계속 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 A3C 코드에 보면은 이 스토어라는 글자를 찾아봐도 이제 나오지 않는데, 이것처럼 A3C 같은 온플리시 알고리즘들은 한번 학습에 사용되었던 데이터들은 다시 수집을 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잠깐만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이렇게 강화학습 프레임워크가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에이전트가 환경이랑 상호작용을 해서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정책 함수랑 여기 정책 함수랑 가치 함수를 학습을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온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한번 쌓아서 축적을 시키고 에이전트를 학습을 시키고 나면 요거를 다 버리고 다시 에이전트가 상호작용해서 배치만큼 수집한 다음에 학습을 하고 또다시 버리는 학습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프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다음에 다시 수집을 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재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계속해서 축적이 되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강화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아래 세미나 링크를 통해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김지원 연구원 세미나에서는 강화학습이 무엇인지 기초에 대해서 알려주는 세미나,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했던 세미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밸류 베이스드 알고리즘 중에서 대표적인 거, 가장 기초적인 DQN이랑 DRQN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인 연구원 세미나에서는 이 DQN 이후에 여러 가지 밸류 베이스 알고리즘들이 진화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 더블 DQN, 듀얼링 DQN, 그리고 PER 등의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연구실 졸업생이신 이제 박영준 연구원 세미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세미나에서는 이제 폴리시 베이스 러닝의 가장 대표적인 리인포스라는 알고리즘과 그 이후에 나왔던 이제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들, 특히 A3C랑 DDPG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자료는 없고 이제 PDF 파일만 있으니까 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강화학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본 세미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화학습의 목적은 보상을 최대화하는 것이고, 강화학습에서 보상이란 이제 에이전트를 학습시킬 때 이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그리고 강화학습 알고리즘은 온폴리시와 오프폴리시로 나뉠 수 있다. 오프폴리시 알고리즘은 이전에 수집된 데이터 또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프리퍼런스 베이스드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퍼런스 베이스드 러닝에 이제 자주 쓰이는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리퍼런스 베이스드 RL에서는 이 트래젝토리 세그먼트라는 말이 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상태와 액션의 시퀀스인데, 즉 현재 상태에서 어떠한 액션 취하고 다음 상태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하고 이렇게 행동과 상태의 시퀀스로 주어진 것을 트래젝토리 세그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보통 시그마로 표시를 하게 되고요. 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한테 이 트래젝토리 세그먼트가 두 개, 시그마 0과 시그마 1이 주어졌을 때 어떤 게 더 좋은지를 물어보는 것을 이제 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PBR에서는 이제 기존 강화학습과 다르게 여기 기존 강화학습에서는 시그마 0을 갔을 때 보상이 120, 시그마 1을 갔을 때 보상이 300,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보상함수 설계를 통해서 해줘야 된다면, PBRL은 리워드의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이 두 개 간의 비교를 통해 학습하는 겁니다. 즉 시그마 0이랑 시그마 1을 사람한테 보내줘 놓고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것 같은지 물어봅니다. 사람이 시그마 1이 더 좋은 것 같다는 정보를 주게 되면 그것만 가지고 이제 강화학습 에이전트를 학습을 하는 건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거냐면 이렇게 선호 데이터가 쭉 주어져 있을 때 이 선호에 일관되도록 보상을 뱉는 보상을 추정하는 신경망을 따로 학습을 하는 것이 이제 PBR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의를 하자면 쿼리는 두 개의 트래젝토리 세그먼트가 있을 때 어떤 게 더 좋은지 선호도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첫 번째 0번 세그먼트, 두 번째 1번 세그먼트가 주어졌을 때 이 각각의 세그먼트의 길이는 h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는 편의상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만 그려놨는데 이게 실제로는 이 상태랑 액션에 대한 그냥 컴캣된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상태가 가끔씩은 이제 이미지일 때도 있는데 이미지일 때도 그냥 이미지 픽셀이랑 이 액션 벡터랑 콘캣 해가지고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두 개의 트래젝토리 세그먼트가 주어졌을 때 주황색 사람이 파란색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냐? 그래서 파란색 사람이 0번이 더 좋은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최종 확률 최대값이 1인 레이블 디스트리뷰션을 레이블링 하게 됩니다. 0번이 1이고 1번의 확률값은 0이 되도록. 그리고 이때 레이블의 표기를 보통 뮤로 표기를 하게 되고 반대로 1번이 더 좋다, 두 번째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음과 같이 반대로 레이블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열을 잘 못 가리겠다, 두 개가 다 비슷비슷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0.5의 확률을 반반으로 가지는 레이블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시그마 0, 시그마 1 그리고 그 두 개에 대한 프리퍼런스 레이블로 이루어진 프리퍼런스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게 되고 이 프리퍼런스 데이터셋은 에이전트가 아니라 보상 함수를 학습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단순한 이진 비교만을 가지고 어떻게 보상함수를 학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상함수 학습은 이 브래들리 테리 모델이라는 거에 기반하여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브래들리 테리 모형이란 이진 비교를 통해서 순위를 매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옵션 I랑 옵션 J가 있을 때 I가 더 선호된다라는 말은 두 개가 주어졌을 때 I를 선택할 확률이 더 크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두 개가 주어졌을 때 I를 선택할 확률로 이렇게 확률 함수를 모형화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분류 문제에서 이제 소프트맥스 펑션이랑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보상함수를 학습을 하게 되는 건데 가정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시그마 0이랑 시그마 1이 있을 때 얘가 더 선호된다라는 말은 당연히 이 시그마 0을 통해서 수집된 누적 보상이 더 크니까 얘를 더 선호하는 거겠죠? 즉 우리가 실제 보상이 얘가 더 클 것이다. 그럼 예측값도 얘가 더 클 것이다 라는 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얘를 선택할 확률이 1을 선택할 확률보다 클 것이다 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정을 가지고 어떻게 모델링을 하냐면 이 두 개가 주어졌을 때 0번을 선택할 확률을 다음과 같이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호 확률이 예측 보상값에 비례하는 건데 이 0번 트래젝토리에 대해서 예측 보상 합이 로짓이 되는 겁니다. 예측 보상 합이 로짓이 되고 1번에 대한 예측 보상 합이 이렇게 로짓이 있을 땐 브래들리 테일리 모형이랑 거의 똑같죠? 했을 때 0번이 선호가 된다라는 말은 얘가 커져야 되는 거고 얘가 작아져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1번이 선호가 된다, 이 뒤에 게 선호가 된다라는 말은 여기가 1이 들어가고 얘가 커지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을 모형을 할 수 있게 되고 다시 얘기를 하자면 두 개가 주어졌을 때 0번을 선택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확률 모델링을 할 수 있고 그 확률 모델의 로직 값은 누적 보상 예측 값에 비례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제 확률 모형을 만들었으니까 소프트맥스 펑션이니까 당연히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겠죠. 주고 두 개가 주어졌을 때 0번을 선택할 확률이 있을 때 실제 레이블이 0번인 거에 대해서는 얘의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커지도록, 실제 레이블이 1번인 거에 대해서는 얘의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커지도록, 이건 이제 인디케이터 펑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림을 통해 가지고 아까 전장에 설명드렸던 수식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시그마 0, 시그마 1이란 두 개의 트래젝토리 페어가 있을 때 여기 흔들거리는 이 부분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스테이트 액션에 대한 컨킥 값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럼 리워드 추정 함수를 통해서 이 각각의 스테이트 액션 페어가 개별 보상이 얼마인지를 예측을 일단 합니다. 예측을 하고 나면 각각의 트래젝토리 세그먼트별로 요거의 합이 10이 되고 요거의 합이 15가 된다 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측 디스트리뷰션이 오른쪽과 같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실제 사람이 레이블을 달았을 때 1번이 더 좋다라고 레이블링을 했다면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이 확률 로직 값은 커지고 여기 0번에 대한 확률 로직 값은 작아져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이 로짓이랑 비례하는 여기 15란 예측값이 커지게 되고 여기 12란 예측값이 작아지게 되겠죠. 보시면 이렇게 2랑 30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프리퍼런스가 주어졌을 때 보상함수를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개별 스테이트 액션에 대한 보상 추정값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기존 강화학습과 프리퍼런스 강화학습에 대한 차이를 그림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강화학습에서는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상태, 행동, 보상, 그리고 다음 상태로 이루어진 경험을 이렇게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아진 데이터를 통해서 정책 함수와 행동가치 함수를 학습을 하게 되고 다시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학습하고 축적하고 학습하고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PBR에서는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동일하되 보상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상태, 행동, 다음 상태로만 이루어진 데이터를 축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쌓아진 데이터에서 저희가 일부 트래젝토리 세그먼트들을 추출을 해서 페어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페어를 만들었다면 각각의 페어에 대해서 사람이 1번이 좋은지 2번이 좋은지를 레이블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레이블링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전 장에 설명드렸던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보상 추정 함수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상 추정 함수를 학습을 하게 되면 기존에 보상이 정의되어 있지 않았던 데이터들에 대해서 보상을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고 이렇게 추정된 보상을 가지고 에이전트를 학습하고 다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사람이 계속해서 레이블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일정 개수, 한 몇백 개에서 몇천 개 정도만 레이블링을 하고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쭉 다이렉트로 한 몇천 개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학습의 과정은 더 이상 거치지 않고 이렇게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쌓아진 데이터에 대해서 바로 예측을 해서 에이전트가 학습하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프리퍼런스 베이스드 강화학습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을 마무리하게 되었네요. 프리퍼런스 베이스드 강화학습에는 이렇게 크게 12가지 알고리즘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더 많은 알고리즘들이 있겠지만 제가 대표적인 알고리즘을 추려본 것인데 이 중에는 얼마 전에 개최되었던 2023년도 뉴립스에서 나왔던 DPPO랑 RPL이라는 알고리즘까지 총 12개를 선정을 하였는데 이 12개를 금일 세미나에서 다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금일 세미나에서는 이렇게 4개의 알고리즘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프리퍼런스 베이스 강학습 2를 만들어서 이제 뭐 메타 리워드 내지나 프리퍼런스 트랜스포머 그리고 리드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한 3, 4개씩 끊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논문은 Deep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Preferences 라는 제목으로 2017년도 닙스에 출간되었던 논문입니다. 이달 해당 논문 같은 경우에는 PBR을 최초로 제안한 논문이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존의 언어 모델들, 요즘 RLHF로 뜨는 인스트럭트 GPT 이후에 나오는 모든 논문들이 해당 논문에 기반하여서 이제 학습을 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해당 논문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법론 이름을 구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후에 나왔던 논문들에서 편하게 부를 때 이제 프리프 PPO, 프리프 A3C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이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던 PPO, A3C라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이제 PBR에 접목했다라고 해서 편하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온폴리시 알고리즘인 A3C와 PPO를 트루 리워드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전장에 설명드렸던 리워드 에스티메이터 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논문이고요. 웬만한 주요한 내용들은 앞장에 이제 브래들리 테리 모델을 통한 학습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해당 부분만 이제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프 PPO, 프리프 A3C가 이제 PBR을 최초로 제안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앞장에 제가 설명드렸던 프레임워크 또한 해당 논문의 프레임워크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리워드 에스티메이터를 러닝을 할 때 그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서 학습을 한다라는 것이 프리프 PPO의 주된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프리프 PPO, 프리프 A3C는 기존의 PBRL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제 효율적인 쿼리를 뽑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지도학습에서 모델의 성능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드 데이터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 이제 좌우되지 않습니까? 이는 리워드 에스티메이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레이블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왼쪽과 같이 저희가 강학습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트래젝토리가 수집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제 길이 H'만큼의 트래젝토리 세그멘트를 페어로 묶어가지고 다음과 같이 쿼리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이 수많은 쿼리들을 다 레이블링 하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 중에 어떠한 데이터를 물어봐가지고 레이블링 맡기는 게 가장 좋을까를 프리프 PPO가 이제 살펴본 겁니다. 액티브 러닝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익숙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제 인포메이티브한 쿼리를 뽑을 수 있을까요? 네, 프리프 PPO, 프리프 A3C에서는 이제 인포메이티브한 쿼리를 추출하기 위해서 앙상블 베이스드 샘플링, 다른 말로는 언설턴티 베이스드 샘플링이라고 부르는 기법을 통해서 이제 인포메이티브한 쿼리를 추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뭐냐면 이렇게 왼쪽과 같이 저희가 쿼리들이 쭉 있을 때 이 리워드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1번이 좋은지 0번이 좋은지를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리워드 모델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앙상블, 즉 여러 개의 리워드 모델을 구축을 한 다음에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리워드 모델 1번에 대한 예측값들, 2번에 대한 예측값들, 3번에 대한 예측값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쿼리 같은 경우에는 둘 다 0번, 1번이 있을 때 1번이 좋다라고 일관되게 예측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2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2번과 3번 쿼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에스티메이터는 0번이 좋다라고 하고 있고 어떠한 에스티메이터는 1번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이 예측값이 굉장히 언설턴티하다, 굉장히 베리언스가 크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는 아직까지 모델이 굉장히 언더 익스플로어한 데이터가 아닐까? 그렇다면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자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언설턴티 베이스드 샘플링입니다. 그래서 이미 모델이 잘 예측한 것이 아니라 모델이 헷갈리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뽑아서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자라는 게 이제 언설턴티 베이스드 샘플링입니다. 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프리프 PPO, 프리프 A3C는 무조코 로코모션이란 벤치마크에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요. 오른쪽과 같이 8개의 태스크에 대해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 왼쪽에 보시는 치타를 예시로 들자면 이 치타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 사속 보행하는 로봇이 좀 더 자연스럽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고요. 여기 8개 실험 결과에서 보면은 이 주황색으로 색칠된 요 선들이 트루 리워드로 학습을 한 것이고, 나머지 선들은 1400개, 700개, 350개 등의 이제 쿼리를 통해 레이블링을 한 것을 통해서 에이전트를 학습한 결과들입니다.
워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트루 리워드로 학습한 것보다 이제 이 1400개의 쿼리만 가지고 학습했을 때 실제 트루 리워드보다 잘 나온다 해가지고 사람이 리워드 디자인을 어렵게 할 필요 없이 이진 비교만을 통해서도 에이전트를 충분히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를 하였고요.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신세틱 쿼리 그리고 휴먼 쿼리라고 나와 있는 것 뭐냐면 휴먼 쿼리는 진짜 사람이 레이블링 한 겁니다. 근데 사람한테 비디오 클립 보여주고 둘 중에 뭐가 더 좋은지를 750개만큼 레이블링을 직접을 한 거고, 근데 아무래도 벤치마크에서는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다 보면 형평성이 어긋난다거나 하는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벤치마크에서는 트루 리워드를 가지고 비교를 한 다음에 리워드를 주는 게 아니라 둘 중에 뭐가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신세식하게 이제 쿼리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세식하게 만든 거랑 실제 사람이 있는 거까지 실험을 다양하게 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아타리 게임에서 실험한 결과들입니다. 아타리 게임에서 총 7개의 게임에 대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스페이스 인베이더즈라는 게임입니다. 무조코랑 마찬가지로 이제 실제 트루 리워드로 학습한 기존 강화학습 모델들,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요 선에 대비해서 레이블이 요만큼 주어졌을 때 성능이 어느 정도 복원이 되더라. 그래가지고 복잡한 리워드 디자인 없이도 기존 강화학습의 성능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준 논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논문은 ICML 2021에서 발표되었던 페블이라는 논문입니다. 페블이라는 논문은 이제 기존의 프리프 PPO, 프리프 A3C가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였는데요. 일단 프리프 PPO, 프리프 A3C 같은 경우에는 온폴리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아까 온폴리시 알고리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해당 알고리즘들은 기존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수집된 데이터도 쓰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프 폴리시 알고리즘으로 바꿔보자 라고 했던 게 이제 소프트 벡터 크리틱을 써보자 해서 데이터 효율성을 증가를 시켰고요. 소프트 벡터 크리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전에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제 생기는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또 해결을 하였고, 그리고 언슈퍼바이즈 프리트레이닝을 통해서 초기에 다양한 트래젝토리가 수집되도록 하였다라는 점이 이제 기여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블이 첫 번째로 풀고자 했던 문제는 뭐냐면 학습 초기에 다양한 트래젝토리를 수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이제 왼쪽과 같은 환경이 이제 픽플레이스라는 환경인데, 해당 환경은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빨간색 점에서 물건을 집어서 이 파란색 점으로 물건을 옮기는 태스크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제가 픽플레이스 환경을 랜덤하게 돌린 건데 학습 초기에 잘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에이전트가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듯한 움직임만 취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커버리지가 낮으면 나중에 좋은 레이블드 데이터를 구축하기가 어렵겠죠. 그래가지고 옆에서 잠깐 살펴보자면 요렇게 에이전트가 있을 때 저희가 여기 요런 식으로 근방에만 움직이는 것보다는 넓게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트래젝토리가 있어야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를 판단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것이 이제 페블이 꼽았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에이전트가 한 번도 안 본 상태로 이제 탐험하게 하는 거를 어떻게 할까? 안 본 데이터에 대해서, 안 본 상태에 대해서 좀 더 탐험하게 할 수 없을까라는 것이 페블이 풀고자 했던 문제입니다. 네, 그렇다면 페블이 어떻게 한 번도 안 본 상태로 도달을 하게 해서 좀 더 다양한 트래젝토리를 수집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스테이트 엔트로피라는 것을 맥시마이징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학습 초기에 한 번도 안 본 상태로 탐험하게끔 내부 보상이라는 것을 정의를 해서
에이전트를 학습시킵니다. 즉 에이전트는 이 내부 보상이 최대화되도록 학습을 하게 되겠죠. 이 내부 보상은 현재까지 수집된 상태와 다를수록 더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현재 저희가 리플레이 버퍼에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여 있을 때 이렇게 이 상태들을 스페이스에 매핑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저희가 이런 스테이트에 도달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여기 있는 스테이트랑 상당히 유사한 스테이트겠죠. 그러면은 기존에 봤던 스테이트랑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기 한가운데 있는 스테이트를 가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접한 스테이트들과 굉장히 차이가 크니까 요거에 이제 요런 식으로 요 가까운 인접한 그 상태들과의 거리를 내부 보상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면, 이게 최대화되도록 학습을 하게 된다면 결국 에이전트는 나중에 요런 식으로 넓은 커버리지를 도달하도록 방문을 하게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이제 패블에서 제안하는 이제 맥시마이징 스테이트 엔트로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현재 요 빨간색 상태에 도달을 하였을 때 요 빨간색 상태랑 K번째로 가까운 상태를 지정을 해서 그 상태까지와의 거리를 이제 인트링지 리워드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MSE 로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MSE를 쓰든 에런을 쓰든, 그럼 이런 식으로 인트링지 리워드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 원래는 이렇게 보상이 없었던 데이터에다가 내부 보상으로 채워주게 돼서 에이전트를 학습하게 되면 강화학습 에이전트는 이 내부 보상이 최대화되도록 넓은 커버리지를 학습하도록 초기 학습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사람이 레이블링할 데이터도 좀 더 다양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패블에서는 아까 전장에 설명드렸던 스테이트 엔트로피 기반 익스플로레이션을 한 100만 스텝 중에 한 10,000스텝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반적인 PBRL 프레임워크를 따라가게 됩니다. 일반적인 PBRL 프레임워크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보상 없이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해서 데이터를 쌓고 여기서 일부를 추출을 해서 사람에게 비교를 맡긴 다음에 이진 비교된 데이터를 가지고 리워드 에스티메이터를 학습을 하고, 학습된 에스티메이터가 리워드를 추정을 해서 에이전트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프리프 PPO, 프리프 S3C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번 쌓였던 데이터로 학습을 하게 되면, 여기서 쌓였던 데이터를 가지고 에이전트를 한번 학습을 하게 되면 얘를 다시 폐기하고 수집을 다시 한 다음에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사용되었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쓸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패블에서는 PPO나 S3C가 아니라 오프 폴리시 알고리즘인 소프트 액터 크리텍을 쓰게 되는데, 이거 샘플 이피션시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싹을 쓰게 되면 여기 데이터가 계속해서 이전 데이터까지 쌓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하나가 생기게 되는데 뭐냐면, 이렇게 데이터가 쭉 쌓여 있을 때 여기 첫 번째 레이블 된 것은 첫 번째 에포크 때 학습된 리워드 에스티메이터 가지고 학습을 한 거고, 여기는 두 번째 에포크 때 학습된 리워드 에스티메이터 가지고 학습을 한 거,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마다 다른 파라미터로 추정한 리워드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학습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패블에서는 업데이트된 리워드 에스티메이터로 리플레이 버퍼에 저장된 모든 익스페리먼스에 대해서 레이블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래 리워드 에스티메이터 1번, 리워드 에스티메이터 2번으로 예측이 된 것이라면, 여기서 다시 한번 리워드 에스티메이터 3번 예측하고 학습 에포크가 지난 다음에 리워드 에스티메이터가 업데이트 됐으면 다시 4번을 가지고 쭉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5번을 가지고 쭉 예측을 하는,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마다 리워드 에스티메이터가 재학습이 될 때마다, 추가 학습이 될 때마다
리플레이 버퍼에 쌓이는 모든 데이터를 리레이블링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면 근데 굉장히 느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제가 돌려보니까 그렇게 리레이블링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더라고요. 네, 근데 뭐 이것도 하나의 단점이라면 단점이니까 뭐 여기서 추가적인 연구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파헤쳐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부분 설명을 드려서 되게 프로세스가 복잡하게 보이실까봐 일단 수도 코드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수도 코드를 보시면 그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아까 설명드렸던 익스플로레이션, 스테이트 엔트로피를 가지고 익스플로레이션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이전트를 학습할 때는 여기 각각의 피드백을 주는 텀마다 리워드 에스티메이터를 학습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가 이제 리워드 에스티메이터가 학습될 때마다 리레이블링을 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가 그 저장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이제 Q랑 파일을 학습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만 대충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패블의 실험 결과를 잠깐 보자면, 패블은 다음과 같이 DM 컨트롤, 아까 프리프 PPO에서 나왔던 무조건 태스크랑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DM 컨트롤 태스크 3개랑 메타홀드 태스크 6개를 사용을 하였는데, 이 DM 컨트롤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에이전트들이 잘 걸어다니는지에 대해서 true 에피소드 리워드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메타워드 같은 경우에는 10번 시도에 대한 성공률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DM 컨트롤 태스크부터 먼저 잠깐만 보자면, 여기 이 분홍색이 실제 트루 리워드로 학습시킨 소프트 액터 크리틱에 대한 결과고요. 그리고 패블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액터 크리틱에다가 PBRL로 학습을 하고 먼저 언슈퍼바이즈 프리트레이닝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패블 여기 보시면은 피드백 한 1400개 정도 있으면 소프트 액터 크리틱의 성능에 거의 준하도록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메타월드 같은 경우에도 여기 분홍색이 소프트 액터 크리틱이고, 도어 오픈 같은 경우에 피드백 한 10,000개 정도 있으면 이렇게 싸게 성능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석세스 레이트 자체가 한 번 실패할 때마다 성공률이 10%씩 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DM 컨트롤 태스크보다는 표준 편차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거는 패블 이후에 나왔던 다른 PBRL 논문들에서 메타워드 태스크에 대해서 진행을 했을 때도 실제로 돌려보면 표준 편차가 좀 크게 나오긴 합니다. 이것도 이제 기존 PBRL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패블은 벤치마크 실험 결과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실험을 많이 했는데, 일단 스퓨리어스 리워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이 태스크는 워커란 태스크인데 이족 보행하는 에이전트를 잘 학습시키는 겁니다. 근데 기존의 핸드 엔지니어드 리워드, 그러니까 기존에 디자인된 리워드를 학습을 했을 때 사용자는 진짜 두 발로 잘 걸어가길 바라겠지만 한쪽 발로만 걸어도 보상이 어느 정도 증가하니까 이상하게 깽깽발로 걸어다니는 에이전트가 학습이 되더라,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실제 휴먼 프리퍼런스로 학습을 하면은 이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잘 학습이 된다. 그래서 실제 핸드 엔지니어드 리워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실제 의도를 잘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을 잘 파악해준 실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실험은 이제 휴먼 프리퍼런스를 통해서 기존의 에이전트가 할 수 없었던 되게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요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카트폴이라는 태스크인데, 요렇게 그 상자 위에 막대기가 있으면 이 막대가 넘어지지 않도록 이 상자를 왔다 갔다 하는 태스크거든요. 근데 요 태스크에서 이 카트폴 요 막대를 세우는 태스크가 아니라 이 막대를 반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도록 이제 프리퍼런스를 줘보니까 그렇게 잘 학습을 하고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쿼드러패드라고 사족 보행하는 로봇에 대해서 한쪽 발을 들어서 이렇게 인사하듯이 흔들도록 이제 프리퍼런스를 줘보니까 그렇게 잘 학습하더라.
그리고 그런 태스크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뭐 되게 복잡한 리워드 디자인을 하지 않고 실제로 이진 비교만 해도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실험이었습니다. 이 해당 결과들에 대한 비디오도 그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나와 있으니까 되게 재밌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PBRL의 대표적인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 두 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첫 번째는 프리프 PPO입니다. 프리프 PPO, 프리프 A3C는 온폴리시 알고리즘인 PPO랑 A3C를 썼고 PBRL을 최초로 제안을 했으며, 이제 리워드 앙상블이랑 언설턴티 베이스드 샘플링을 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워드 앙상블이랑 언설턴티 베이스드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은 안 드렸지만 페블뿐만 아니라 이후 알고리즘들에서도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점은 얘가 온폴리시를 쓰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이피션시가 상당히 떨어진다. 그리고 페블이 이 점을 지적을 해서 이제 나오게 되었죠. 페블 같은 경우에는 언슈퍼바이즈 익스플로레이션 그리고 오프폴리시 알고리즘을 썼다. 그리고 리레이블링 한다. 이 세 개가 이제 페블의 주요 기여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후 페블을 기반으로 많은 알고리즘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많은 알고리즘들이 다 요 페블에서 있던 그 요 요소들은 그대로 지키되 추가적인 컴포넌트들을 하나씩 추가한 느낌입니다. 예를 들면 서프라는 논문 같은 경우에는 페블에다가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 그 중에서 픽스 매치 방식을 선택한 논문이 있고, 리드라는 논문 같은 경우에는 페블에다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쓴 방법론,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소개드릴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페블에다가 컴포넌트를 하나씩 추가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페블을 기반으로 되게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4개입니다. 그 중에 ICLR 2022에 나왔던 서프와 룬만 금일 세미나에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서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실제로 레이블 단 거 말고 수많은 언레이블드 데이터가 있을 건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을 적용한 논문이고, 룬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좀 더 탐험을 잘할 수 있게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모델 불확실성 기반의 탐험을 제안한 것이 이제 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프는 ICLR 2022에서 이제 나왔던 논문이고요. 이제 성호도를 사람이 일일이 레이블링 하는 것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근데 실제로는 언레이블드 데이터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방법을 이제 모색을 하였고요. 그리고 보상 추정 함수를 학습할 때 준지도 학습 알고리즘인 픽스 매치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알고리즘 기반인 소프트 액터 크리틱을 쓴다라든지 페블에서 제안하였던 언슈퍼바이즈 프리트레이닝 그리고 리워드 앙상블, 언설턴티 베이스 샘플링 등의 컴포넌트는 다 유지를 하고 보상 추정 함수 학습할 때 픽스 매치를 썼다라는 것만 이제 서프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프에 들어가기 앞서서 혹시나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해서 조금 안 익숙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세미나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배진수 연구원님 세미나에서는 이제 세마이 슈퍼바이즈 기본적인 알고리즘들, 수도 레이블, 민티처, 버추얼 어드버서리 트레이닝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졸업하신 이민정 연구원님 세미나에서는 이제 홀리스틱 어프로치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믹스 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실 현재 캡틴이신 조용원 연구원이 했던 세미나에서는 믹스 매치의 진화 버전인 픽스 매치,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던 셀프 매치, C 매치 총 3개 알고리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놨으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서프는 이제 페블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이 레이블을 달아주고 학습하는 부분에다가 언레이블드 데이터까지 학습한다는 것이 이제 추가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수식을 보시면 첫 번째 텀은 레이블드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레이블드 데이터가 있을 때 예측값과 실제 레이블 1이면 여기가 확률이 1이 되겠죠? 이 부분과 크로스 엔트로피로 학습을 한다. 두 번째로 언레이블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하였을 때 이 예측값이 일정 스레시홀드를 넘어서는 컨피던스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수도 레이블을 통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로 학습을 한다 라는 것이 이제 서프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픽스 매치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이제 추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서프에서는 템포럴 크로핑이라는 어그멘테이션을 추가를 해서 이 프레임워크를 살짝 변형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템포럴 크로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서프에서 사용하는 어그멘테이션인 템포럴 크로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코드는 다음과 같은데 애니메이션을 통해 잠깐 살펴보자면 요 그림을 통해 잠깐 보자면 요 원본 트래젝토리 H인 트래젝토리 세그먼트 두 개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길이가 만약에 0부터 50이라면 한 30에서 40 사이의 랜덤한 숫자를 뽑습니다. 주고 뭐 한 35 혹은 40 이렇게 뽑으면 그 뽑은 길이를 이제 H'이라고 하겠습니다. 주고 그 H'만큼 랜덤한 위치에서 크로핑을 한다. 주고 여기 예시에 보시면 요 예시에서는 H가 5인데 저희가 H'을 한 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주고 현재 길이가 5인 트래젝토리에서 3만큼 랜덤한 위치에서 크로핑을 한다 라는 것이 템포럴 크로핑입니다. 템포럴 크로핑을 했을 때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각 트래젝토리에서 길이 H'만큼 크로핑을 하였을 때 레이블은 그대로일 것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는데 이건 일반적인 세마이 슈퍼바이스 러닝에서 쓰는 가정과 거의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세마이 슈퍼바이스 러닝에서 이제 약간의 시프트나 리사이즈가 있어도 레이블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명 컨시스턴시 레귤러리제이션이죠. 주고 PBRL에 특히 서프에서는 트래젝토리 한 쌍에 대해서 약간의 시프트나 리사이즈가 있어도 프리퍼런스 레이블은 그대로 동일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 어그멘테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서프의 최종 프레임워크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프는 템포럴 크로핑을 통해서 이제 수도 레이블링 프레임워크를 변형을 시켰는데 레이블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원본 레이블드 데이터의 세그먼트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길이 H'만큼 크로핑을 한 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언레이블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어그멘테이션을 취하지 않고 두 번째로는 어그멘테이션을 취합니다. 그래서 둘 다 예측을 하는데 어그멘테이션을 취하지 않은 쪽에서 예측값이 일정한 스레시홀드를 넘으면은 얘를 수도 레이블로 사용해서 이 템포럴 크로핑을 한 어그멘테이션 쪽에 수도 레이블로 사용을 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 서프의 최종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네, 다음은 서프의 메인 실험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프 같은 경우에는 패블과 마찬가지로 DM 컨트롤 3개 태스크랑 이제 메타월드 6개 태스크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블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서프가 이제 요 빨간색 선이고 패블이 이제 여기 파란색 선인데 패블에다가 이제 자기들이 제안한 서프를 써보니까 성능이 많이 올라가더라. 여기 오른쪽에도 보시면 메타월드에서도 일관되도록 많이 올라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패블에서는 뭐 피드백을 한 10,000개, 20,000개 이렇게 썼더라면 자기들이 이제 제안하는 서프에서는 DM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한 100개에서 1000개 그리고 메타월드 같은 경우에서는 뭐 진짜 적게는 한 400개 뭐 한 2000개만 가지고 있어도 거의 소프트 액터 크리틱, 트루 리워드로 학습한 소프트 액터 크리틱의 성능에 준한다 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피드백 이피션시, 데이터 이피션시가 높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랑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 또한 진행을 했는데 어블레이션 스터디가 이제 왼쪽이고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가 오른쪽입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 논문을 제안하는 템퍼럴 크로핑이랑 그리고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의 각각의 컴포넌트가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냥 본 거였고, 네, 그리고 뭐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도 템퍼럴 크로핑 말고 이전에 뭐 상태에다가 약간의 노이즈를 준다든지, 뭐 가우시안 노이즈를 준다든지, 아니면 상태에 있는 스케일을 변화시킨다든지 하는 거 다 비교를 해봤을 때, 본 논문의 저자가 주장하는 템퍼럴 크로핑, 요 보라색 선이 가장 좋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레이블드 데이터의 몇 배로 할 것인지, 그리고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스레숄드를 얼마나 할 것인지, 그리고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로스의 가중치는 얼마나 할 것인지 그냥 서치를 해봤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앞장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일반적인 PBR을 강화학습에서 썼던 이 DM 컨트롤이나 메타월드 같은 환경 같은 경우에 상태가 다 이제 1D 벡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DM 컨트롤 같은 태스크에서는 뭐 환경 옵션에 따라서 벡터로도 받을 수도 있고 이미지로도 받을 수 있는데, 뭐 기존의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벡터로 실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서프에서는 이 이미지 베이스드 스테이트로도 했을 때도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 즉 상태가 어떠한 모달이든 상관없이 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미지일 때도 제한 방법론이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이미지 베이스드에서 사용을 할 때는 이 소프트 벡터 크리틱, 이제 패블에서 소프트 벡터 크리틱을 쓰고, 이 패블에다가 이제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을 붙인 게 이제 서프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소프트 벡터 크리틱 대신에 이제 이미지 기반 강학습 알고리즘 중에 좀 대표적인 DRQ-V2라는 알고리즘을 썼다. 그냥 백본을 조금 바꿨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본을 바꿔봤을 때도 이제 여전히 패블에 대비해서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실험이었습니다. 네, 금일 세미나에서 마지막으로 알아볼 논문은 서프와 똑같이 ICLR 2022에 출판되었던 룬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해당 논문은 이제 익스플로레이션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제 제안된 논문이고, 보상 추정 함수의 예측 표준 편차를 내부 보상으로 정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상태에 방문하도록 장려를 하여서 다양한 트래젝토리를 수집하자라는 것이 이제 룬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프리프 PPO랑 그리고 패블에서 살펴봤던 컴포넌트들이랑 굉장히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네, 룬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선 앞서 살펴봤던 프리프 PPO에서 언설턴티 베이스 샘플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마인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프 PPO에서는 리워드 에스티메이터를 단일한 에스티메이터가 아니라 이렇게 앙상블로 만들어서 예측을 하고, 그리고 이 각각의 예측 표준 편차가 큰 것에 대해서 이제 쿼리를 던진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프리프 PPO에서는 이 uncertainty라는 것을 이 어떤 인포메이티브한 쿼리를 뽑기 위해서 사용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uncertainty를 어떠한 쿼리의 프리퍼런스 레이블을 달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사용을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패블에서 사용하였던 스테이트 엔트로피 베이스드 익스플로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룬이랑 목적이 거의 똑같긴 합니다. 학습 초기에 다양한 트래젝토리를 수집하기 위해서 스테이트 엔트로피 기반 내부 보상을 정의를 하였었습니다. 스테이트 엔트로피 기반 내부 보상이란 현재 리플레이 버퍼에 있는 상태들과 이질적인 상태, 매우 다른 상태를 방문하면 더욱더 높은 내부 보상을 준다라는 것이 이제 모티베이션이었고요.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패블에서는 이 스테이트 베이스드 엔트로피를 인트린식 리워드로 쓰는 기간은 학습 초기에만 사용을 합니다. 100만 스텝 중에 한 10,000스텝까지만 이제 익스플로레이션을 하고 나서 다음부터는 일반적인 PBRL로 학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소개드릴 룬 같은 경우에는 이 익스플로레이션을 학습 중간에도 계속 하자라는 것이 이제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룬에서 말하는 언설턴티란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피피오의 언설턴티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설턴티랑 리워드 에스티메이터의 앙상블 에스티메이터의 표준 편차로 정의를 합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프리피피오는 이 언설턴티를 쿼리를 샘플링할 때 어떤 것을 레이블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언설턴티를 기반화해서 사용했다고 한다면 룬에서는 이 언설턴티를 이제 익스플로레이션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리워드 에스티메이터의 표준 편차, 이 언설턴티가 크다라는 것은 예측이 불확실하다라는 의미겠죠. 이 예측이 불확실하다라는 뜻은 그만큼 익숙하지 않은 상태, 익숙하지 않은 경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패블처럼 학습 초기에만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 방문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도중에도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탐험하도록 장려하자라는 것이 이제 룬의 아이디어입니다. 여기 두 가지 예시가 있는데 첫 번째 세그먼트의 경우에는 이 리워드 에스티메이터 3개로 예측을 했을 때 35, 34, 33이 나왔고 두 번째 세그먼트의 경우에는 100, 0, 마이너스 100으로 굉장히 편차가 큰 예측값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첫 번째 세그먼트의 경우에는 베리언스가 낮기 때문에 언서턴티 또한 낮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세그먼트의 경우에는 베리언스가 크다라는 말은 모델이 그만큼 불확실하다, 언서턴티가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서턴티 기반에서 어떻게 익스플로레이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그먼트는 리워드 에스티메이터가 35, 34, 33, 두 번째 세그먼트는 100, 0, 마이너스 100이라고 예측을 했을 때 원래 PBR에서는 리워드를 평균값으로 그냥 주게 됩니다. 즉 원래 평균값으로 쳤을 때는 이 34라는 리워드를 가진 이 1번 세그먼트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추가적으로 언설턴티에 기반한 내부 보상을 더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리워드 에스티메이터의 표준 편차를 더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주고 이 두 번째 세그먼트의 경우에는 실제 평균 이제 리워드 추정값은 굉장히 낮지만 모델이 그만큼 불확실하다라고 하니까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일단 여기로 좀 더 가보자 라고 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식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베타라는 것이 있죠. 이 베타라는 것이 이제 그 가중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가중치 같은 게 처음에는 그 이 STD, 이 언서턴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값을 가지고 있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 익스플로레이션보다는 실제로 탐험했던 거는 이제 그만하고 이때까지 알았던 지식을 가지고는 보상을 최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베타는 가면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스케줄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룬의 실험 결과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룬 또한 나머지 앞에서 봤던 페블이나 서프와 마찬가지로 메타월드 7개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실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메타월드 7개의 실험 결과에서 페블에다가 룬을 넣었을 때 또는 프리피피오에다가 룬을 넣었을 때 제안하는 방법론이 다 이제 임프루브먼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임프루먼트가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표준 편차가 조금 큰 관계로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했습니다. 실제 오픈 리뷰에 들어가면은 이제 해당 표준 편차가 그렇게 마지널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 않냐라는 질문도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저자들이 답변한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룬은 제한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기존의 강화학습 알고리즘에서 사용하였던 다양한 익스플로레이션 기법들과도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강화학습에서 쓰는 방법인 ICM 또는 디서그리먼트라는 방법 그리고 R&D라는 방법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제한하는 이제 룬이 PBRL에서는 좀 더 적합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 설명드렸던 이 디스어그리먼트 같은 방법론은 룬이랑 상당히 유사한데요. 이 디스어그리먼트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어떠한 예측값에 대한 표준 편차를 가지고 이제 내부 보상으로 쓰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이 디스어그리먼트랑 룬이랑 상당히 유사한데 좀 더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해당 두 개 세미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김재훈 연구원이 진행했던 세미나에서 이제 익스플로레이션 기반 방법론들인 전장에서 말씀드렸던 ICM, 디스어그리먼트, 그리고 R&D 등의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연구실 차민성 연구원이 진행했던 세미나에서도 해당 방법론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두 개 세미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는 이 해당 글 같은 경우에는 제가 ICLR 오픈 리뷰에서 룬에 대한 이제 그 리부탈 기관에서 있었던 디스커션의 패러그래프를 좀 따온 건데요. 이 논문에서는 에피스테믹 언설턴티라는 말이 나오진 않지만 이 저자들이 답변에서 에피스테믹 언설턴티의 영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언설턴티에 대한 개념이 조금 낯설거나 또는 에피스테믹 언설턴티를 포함한 다양한 언설턴티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저희 연구실 이번에 졸업하시는 이지훈 연구원과 그리고 졸업하신 이민정 연구원의 세미나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금일 세미나에서 다루지 않았던 논문 3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고 금일 세미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타 리워드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닙스 2022에 나왔으며 이제 메타러닝을 패블에다가 접목을 시킨 것, 그리고 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블에다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접목을 한 건데 강화학습을 조금 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SPR이라는 방식을 채택한 방법이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퍼런스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패블에 기반한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맥상통하게 리워드 에스티메이터를 좀 더 시계열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쓴 것이다 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PBR의 세미나에서는 이 해당 3개의 논문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금일 세미나에서는 PBR이 무엇인지 일단 다 살펴보았습니다. PBR이란 복잡한 보상함수 설계 없이 단순히 이진 비교만을 통해서 강화학습 에이전트를 학습시키는 방법론입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방법론들로 오늘 프리프 PPO, 페블, 서프, 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프리프 PPO 같은 경우에는 PBR을 최초로 제안했으며 샘플링 스트래터지를 제안을 했고 대신 언폴리시 알고리즘을 써서 데이터 효율성이 조금 낮았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페블에서는 이제 오프 폴리시 알고리즘인 싹을 쓰게 되었고, 싹을 쓰면서 이제 이전에 파라미터로 학습되었던 리워드 에스티메이터가 이제 레이블링 했던 거를 리레이블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학습 초기에 다양한 트래젝토리를 수집하기 위해서 스테이트 엔트로피 기반 언슈퍼바이즈 익스플로레이션을 제안을 하고 있고, 서프 같은 경우에는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을 제안을 하였으며 그에 적합한 어그멘테이션으로 템퍼럴 크로핑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룬은 앞선 논문들이 소개했던 언설턴티라는 개념을 추가적으로 익스플로레이션에 적용을 하였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네, 금일 세미나에 사용했던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